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. 오행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. 사실 이 오행이라고 하는 이 공부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공부입니다. 저는 이 명리학의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이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명리학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하는 사람인데요.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오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것도 운동성이다. 운동 그 자체이다. 어떤 운동이냐? 우주의 근본 법칙인 음양이 더 구체적으로 운동하는 모양이 바로 오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따라서 그 성질이 목과 화라고 하는 것은 발산하는 양의 운동의 구체적인 표현인 소숨과 펼침의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금과 수라고 하는 것은 이 수렴하는 음의 운동의 구체적인 표현인 거둠과 숨김의 운동이다. 그리고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의 운동이 음의 운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야 됩니다. 바로 이 멈춤의 운동이 토다라고 정리를 했고요. 이런 5가지 어떤 이 오행의 운동이 우주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이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음양을 공부할 때 시간적인 측면, 공간적인 측면, 물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듯이 오행도 분류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자, 오행이라고 하는 것과 음양의 관계는요. 기본적으로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화, 토, 금, 수로 이 모양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 운동이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오행은 음양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죠. 자, 어떻게 분류되는가?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목과 화라고 하는 것이 양의 운동에 속하는 거고요. 금과 수가 음의 운동에 속하는 겁니다.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가? 이거는 양과 음 사이에 존재한다. 그래서 일부는 양이고 일부는 음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오행을 또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. 자, 시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한다고 그랬죠? 바로 춘하 추동이라고 하는 계절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. 오행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 계절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, 토, 금, 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양에 속하는 목과 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겠어요? 목은 봄에 속하는 거고 화는 여름에 속하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음에 속하는 금의 운동은 가을, 수는 겨울. 이렇게 딱 뚜렷하게 구분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가운데 있는 토는 어떤 계절에 속하는가? 이거는 바로 봄과 여름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그리고 만물이 펼쳐지는 이런 양의 계절에서 이 금과 수라고 하는 차갑고 만물이 움츠러드는 음의 계절로 이어가는 바로 환절기가 토라고 하는 오행이 차지하고 있는 계절이다,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오행을 우리가 공간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할 텐데요. 오행을 공간으로 이해한다는 것, 다른 말로 하면 오행을 동서남북으로 분류하는 겁니다.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양의 속과는 목과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방위에서 양을 뜻하는 동쪽과 남쪽, 그리고 음에 속하는 금과 수는 이 공간에서 음을 뜻하는 서쪽과 북쪽에 속하게 되는데요. 목은 동쪽, 화는 남쪽, 그리고 금은 서쪽, 수는 북쪽이 됩니다. 여기서도 토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서남북, 요 공간 사이엔 또 뭐가 존재하죠? 중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. 바로 토는 중앙을 뜻하는 오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는 이 오행을 물상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인데요. 자, 이 오행을 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이거는 제가 뭐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놨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하시면서 좀 많이 상상을 해보시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.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이 5가지 오행을 우리가 물상으로 본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계절을 얘기해 드렸죠. 그러니까 목은 봄이고 화는 여름이고 토는 환절기고 금은 가을, 수는 겨울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 이미 아는 거는 좀 말고 다른 걸로 얘기하면 저는 이 5가지 오행을 좀 나무에 비유하고 싶습니다.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? 시작하는 운동. 그리고 이 소수의 운동이라고 얘기했죠. 따라서 이거를 상징하는 것은 싹입니다. 처음에 이 나무나 식물이 자랄 때 싹이 먼저 올라오잖아요. 자, 그러면 화를 상징하는 물상은 뭘까? 싹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뭐가 피게 됩니까? 꽃이 피게 되죠. 바로 이 꽃이 바로 화가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토라고 하는 거, 이 토는 뭐라고 했어요? 심고 가꾸는 운동, 성숙돼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했어요. 따라서 이거는
특정한 물상, 꽃도 되고요. 또 꽃이 떨어지게 되면 뭐가 되죠? 열매가 되는 건데 바로 이 꽃에서 열매로 가는 그 과정에 바로 이 토의 물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?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두어지는 성질인데, 거두어지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식물에서 그게 뭐죠? 이게 바로 열매가 되는 거죠. 열매가 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숨김의 운동, 아래로 떨어지고 숨기는 운동이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면 식물에서 이 숨기는 운동이 뭐죠? 바로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씨앗으로 되는 것, 씨앗으로 저장되는 것, 이게 바로 수의 운동이다. 따라서 씨앗이 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오행은 굉장히 많은 어떤 이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으로 추나 추동을 얘기했지만 하루도 우리가 또 시간으로 분류할 수 있지 않아요? 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뜻하는 겁니다.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낮을 얘기하는 거고요. 토라고 하는 건 뭐예요? 바로 아침과 낮이라고 하는 오전의 시간에서 오후의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되는 거고, 그럼 금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? 저녁이 되는 거고, 수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게 되는 거죠. 또 하나, 이 우리가 오행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색입니다. 색. 이 색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게 빛이고, 빛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란 말이에요. 따라서 이거는 우리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어떤 이 사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 바로 이 색과 오행의 관계가 또 굉장히 재밌고 중요합니다. 먼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입니다. 초록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. 화라고 하는 건 붉은색입니다. 그리고 토는 노란색이 되고요. 금은 하얀색, 수는 검정색이 됩니다. 이거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.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오방색이라든지 그 오방색 음식, 또 오방색 의상, 이건 뒤에 가서 이제 개운법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, 자기한테 필요한 오행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색깔들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법, 이런 건 굉장히 좀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꼭 이거는 좀 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. 또 이 오행은 사람의 신체하고도 깊은 연관이 좀 있습니다. 동양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음양오행론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. 이게 보면 사람의 오장육부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즉 사람의 장기라고 하는 것도 다 오행으로 분류가 되는데요. 목의 장기는 간과 담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화는 심장과 소장, 토는 위장과 비장, 금은 폐와 대장, 수는 방광, 신장, 이렇게 사람의 장기라고 하는 것도 음양오행의 법칙이 다 작용한다,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 오행의 이제 물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뭐 오행의 상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. 한국의 수도라고 얘기하는 서울, 이게 예전에 한양이었고요. 한양에 보면 이제 크게 4개의 성문이 있었죠. 이 성문의 이름들 아마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. 여기에도 이제 오행이 적용이 됩니다. 목이 공간적인 측면에서 어느 방이라고 얘기했죠? 예, 동쪽이라고 얘기했죠. 그럼 동쪽에 무슨 문이 있어요? 동대문이 있죠. 동대문의 이름이 뭡니까? 흥인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거기에는 이 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데요. 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목을 상징하는 오상 중에 하나인 거고요. 남쪽에는 무슨 문입니까? 남대문이 있죠. 남대문의 이름이 뭡니까? 이거는 숭례문이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예를 숭상하는 문이다 해서 가운데 예자가 들어가는데요. 바로 이 예가 화를 상징하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토라고 하는 거는 방위로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? 중앙이라고 얘기했죠. 자, 그러면 예전에 한양에서 중심지가 어디였을까요? 그게 바로 종각입니다. 종각에는 뭐가 있죠? 매년 1월 1일 날 우리가 이 타종을 하는 곳이 보신각이라고 얘기하죠. 거기에는 가운데 신자가 들어갑니다. 믿음을 뜻하는 건데, 바로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토를 상징하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자, 금은 이제 방위로 서쪽이니까 서대문이죠. 지금 서대문이 없어졌죠. 예, 일제가 파괴했는데요. 서대문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 돈의 문, 을을 두텁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. 그래서 가운데 의로울 의자가 들어갑니다. 바로 이 의라고 하는 글자가 금을 상징하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, 북쪽의 문을 홍지문이라고 해서 그 지혜를 넓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. 근데 이 가운데 지혜로울 지자, 바로 이 지가 수를 상징하는 글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과거 한양의 이 사대문과 보신각이라고 하는 5개의 상징물을 가지고 이 5개의 글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,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기본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이거를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인간의 심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,
결국 이 오행으로도 인간의 심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. 인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지심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. 예라고 하는 것은 사양지심이라고 얘기를 했죠.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맹자의 사단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중용지심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호지심, 좀 부끄러움을 아는 그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, 지라고 하는 건 시비지심이라고 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좀 따질 수 있는 뭐 능력이나 이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또 이제 이어지는 게 이 목은 이 분노, 화를 상징하는 이런 이제 심리를 얘기하고요. 화는 기쁨, 밝고 좀 기쁜 심리고요. 토는 좀 생각이 깊은 심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. 금은 좀 우울한 심리를 뜻하는 겁니다. 아마 금이 가을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약간 우울해지는 것과 좀 연관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. 수라고 하는 것은 공포입니다. 무서움을 좀 타는 심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와 성향들을 오행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데요. 그거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. 자, 오늘 오행의 시간적, 공간적, 물상적 이해, 그리고 또 심리적 이해까지 마무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오행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